네, 어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0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줄었지만 이 휴가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 한 요양병원에서 무더기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1,202명 어제 확진자인데 쭉 이번 주 한 일주일 정도 추세를 보면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한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일단 뭐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한 150명 정도 이상 이제 줄기는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 확진자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약간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주말을 거치면서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4단계 적용을 하면서 장기간 4단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눈에 띄는 정도로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검사가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명확한 경향성을 보려면 이번 주 평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거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지금 보면은 수도권은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아직까지는 그런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역 당국이 오늘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확인이 됐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름을 보니까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건지 좀 종류나 어떤 전파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델타 플러스는 델타에서 추가적인 돌연변이 부위가 발견돼서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로 명명이 됐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델타 플러스도 나온 지가 조금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물론 이제 일부 해외에서 주로 이제 발견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예. 아직까지는 우려 변이 바이러스는 아니고 관심 변이 바이러스에 속해 있고요. 예. 지금까지 뭐 전파력이라든가 병원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백신 회피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델타 변이에서 파생되긴 했습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큼 좀 위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상황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에 그 변이 감염자 2명 중에 1명이 해외 여행력이 없는 4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직장 동료 이 접촉자를 검사했는데 현재까지는 동거 가족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2명이 감염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부터 뭐 그 확진 사례는 있지만 그게 지금 유행하는 델타 변이만큼의 큰 그 위험성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재까지의 연구 자료나 해외에서 전파 양상을 보면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델타 변이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 일정 기간이 좀 지나보고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그 양상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 뭐 제2의 델타, 제3의 델타는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델타 변이보다 더 감염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들도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자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발생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해외 입국자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국자분들이 그러니까 자가격리지로 가실 때까지 방역 당국에서 거의 그 이동을 책임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입국 후에 며칠 이내에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네. 사이에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지인과의 접촉이 발생을 하면서 해외 입국자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해외에서 말씀하신 델타 플러스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부분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큼 위협적인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면 예. 보다 입국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방대본이 오후에 조금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인데 또 한 명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남성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경로는 좀 저희가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자체 발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연 변이가 자체적으로 일어나서 델타 플러스와 같은 유사한 변이 형태를 보이는 바이러스가 발생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더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굉장히 철저히 입국자 관리를 했던 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렇진 않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외부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전파로 점차 확대된다. 지금의 델타 변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왔고 여기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졌고 예. 감염력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이제 유행된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 이외에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외국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겁니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도 발생 가능합니다. 네네. 이게 사람 대 사람 감염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또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이거 프레셔 압력으로 느끼거든요, 바이러스는. 예, 예. 그래서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진화하는 쪽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가능한데 네. 지금 주요한 변이 바이러스들은 전부 해외에서 발생을 해서 국내로 유입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지금 보면은 확진자 2명 중에 한 명? 그 한 명의 동거 가족이 이제 또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델타 플러스 변이인지는 이제 검사 중인가 봐요. 이런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유형과 상관없이 좀 확인하는 방식은 동일한 겁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장류 전체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확진까지 나오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1차 검사를 선별 진단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한 2일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검사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예. 빨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은 가능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전장류 전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이 오후에 브리핑을 한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휴가철에 강원도 한번 보면요. 강릉과 양양은 3단계 올리면 양양이 4단계, 뭐 3, 4단계 왔다 갔다 하니까 그쪽으로 빈 곳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휴가를요. 근데 두 쪽이 다 강화시키다 보니까 고성으로 간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20배가 넘게 고성에 가셨대요. 네. 이게 강원도 자체가 지역은 그렇게 바닷가 사이가 넓진 않은데 지역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걸 관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거리두기 단계도 거리두기 단계지만 고성 자체가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없었죠, 그러니까 거의. 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예. 현재까지 통계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51명 확진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에 잠시만 보면 작년에 5만 6천 명이 피서에 갔는데 네. 올해는 119만 명이 갔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들께서 어디로 피서를 갈까 하다가 예. 특히 이제 동해안이 대표적인 어떤 휴가지다 보니까 네네. 그 중에서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데가 강릉 예. 그리고 양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피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또 검색을 그쵸, 다 하시면 찾아보시죠. 고성 같은 경우 네. 확진자가 거의 없대라고 하면 아 거기도 괜찮아라고 해서 가시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20명, 예, 20배 이상 100만 명이 몰렸대요.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방문지 내에서 어떤 식당이라든가 어떤 편의 시설을 이용을 하다 보면 여기서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뭐 바닷가에서 노신 다음에 뭐 샤워 시설 같은 것도 특히 임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용으로 쓰게 되면 네네. 이러한 곳에서 그러니까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뭐 지금 아직까지는 휴가 기간입니다만 네. 이제 뭐 7월, 8월 초 휴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8월 이제 조금 다음 주나 중순 말경까지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휴가를 다녀오신 이후에 역으로 수도권에서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휴가를 가신 분들 혹시 몰라서 돌아와서
그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 겁니까? 일단 해보시면은 가장 좋긴 한데 초기에 다녀오신 직후에는 바이러스 혹시나 감염이 되셨더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네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의 몸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일정 기간, 그러니까 잠복기까지는 아니더라도 3, 4일 정도 후에는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잠복기가 지금 2주까 최대 그쵸, 2주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일정 기간을 둔 다음에 네네. 그러면 뭐 안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어서 델타와 관련해서 돌파 감염 사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는 한 요양병원에서 무더기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그 전파력이 세져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전파력이 센 부분도 있지만 백신 회피 능력이 기존의 코로나19보다는 월등히 높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재 우리가 접종을 받고 있는 백신들이 네.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률이 어떠냐에 대해서 이게 연구진마다 다 수치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느냐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찌됐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19보다는 이런 백신 회피 능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다행인 점은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나 아니면 치사율은 급격히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서구 요양병원에서 나온 집단 감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델타 변이인지는 아직 검사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델타 변이에 의한 백신 회피인지 아니 이분들이 언제 시점에 접종을 받으셨는지도 또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래돼서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졌기 예.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지 특히나 이제 고연령층이 위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또 급격하게 젊은 층보다는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짧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발생한 건지. 예. 그리고 미국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유지하도록 얘기를 하고 지침이 있습니다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자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월등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 효과에 대해서는 누차 전문가분들, 선생님처럼 교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조금 더 재유행하기 전에는 60에서 74세 분들 맞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안 맞으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그러면 맨 후순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정부가 기회를 주나 보죠? 네, 예. 이번에 뭐 정부에서 이제 60세 이상 고연령층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다시 예약을 받도록 네네.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요? 어때요? 뭐 한 번 준 기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지를 했는데 그 당시 안 맞았기 때문에 예. 원한 대로 맨 후순위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고연령층이라서. 네, 예. 고연령층이기 때문에 감염되시면 지금 뭐 186만 명 정도가 미접종 상태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의 위중증률이라든가 치사율을 고려했을 때에는 한 적게는 만여 명, 많게는 수만 명 정도가 감염이 이루어질 경우에 위중증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게 맞고 예. 이분들이 왜 접종을 그 당시에 못했느냐라는 부분도 또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특히나 60세에서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네, 그때 맞으시기에. 그랬네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정부에서 보다 더 공지를 하고 뭔가를 설득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있던 부분은 정부의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당시에 미접종하신 분들 그 당시에 안 했으니까 후순위로 가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나 위험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재접종 기회를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때랑은 좀 약간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더 높은 연령층은 화이자 접종을 했는데 그렇죠. 그 약간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은 나도 예. 화이자를 맞았으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 예. 우리가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임산부 아직 그 임신한 분들은 아직
못 맞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18세 미만도 아직 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특히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감염됐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됐을 때 보통 이제 대증 치료라고 해서 증상에 맞는 치료들, 약물들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임신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약물을 쓸 수 있는 거의 없죠.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임신부에 대한 어떤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한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선택도 별로 없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백신 접종을 하라 마라라고 지금 어느 나라도 얘기를 안 하고 네. 권고 사항으로만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임신부에 대해서 접종을 할 거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용량보다 적게 쓰면 이상 반응 발생 비율도 줄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접종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현재 쓰고 있는 용량의 반 또는 그거의 절반 정도를 투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면역 반응은 발생을 하면서 네. 이상 반응 발생 그 비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수급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밖에 좀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수급에 뭐 계획대로 8월, 9월에 제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그러면 다행인데 변수가 자꾸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부스터샷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약사는 굉장히 한정돼 있고 만들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뭐 미국 그 뭐 대표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네네. 조만간에 독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미국도 부스터샷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량이 제때 공급이 못 될 그런 변수가 있다라고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보건당국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제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그게 점점 일반적으로 되는 시기에 맞춰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가격을 올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예. 거의 독점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도 충분히 구매를 할 거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폭리를 취했거든요. 예, 특히 예. 개발 비용 자체도 그 해당 제약사가 속해 있는 국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단가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약사가 투여한 그 금액 대비 산정을 하는 네네. 건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지금 백신 접종 못 받고 있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